내깐 놈애들을 다시는 발걸음들 하나 보아라. 정주사가 스스로 삐쳐 미두장께로 대고 눈을 홀기면서 이런 소리를 한 것도 실상은 그 당장뿐이요 바로 그 이튿날도 갔었고 그 뒤에도 매일 가서 비실비실 하기도 했고 오늘도 역시 미두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방 탑삭불이 한참봉내 싸정가게에 들린 참이다. 초봉은 내일 모레면 서울로 간다고 모녀가 옷을 새로 하네 어쩌네 하며 서두르고 있다. 그거야 가장이요 부친된 사람의 위험으로 가지 못하게 막자면 못할 일은 없다고 정주사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고 저러고 하는 이보다 혼처나 어디 좋은 자리가 선뜻 나서면 그것을 핑계 삼아 서울로 못 가게 할 수 있으니 서둘러 혼인을 했으면 일이 두루 십상일 판이라. 요전에 한참봉내 안악이 그다지도 발을 벗고 중매를 서겠다고 서둘렀으니 무슨 기미나 있으려나 했다. 어디 오늘은 눈치나 좀 보아야지 이렇게 염량을 하고 쑥 둘러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마침 가게에 나와 있다가 반기면서 유씨를 만나 우선 대강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도 미흡한 것 같아 이렇게 정주사가 지나가기를 지키고 있노라고 선뜻 혼담을 내놓았다. 정주사는 처음 대륙은행 군산지점의 고태수라는 말을 듣고 며칠 전 미두장 앞에서 봉변당할 때 그 사람이 말려주던 일이 생각나서 혼자 얼굴이 붉어지려고 했다. 글쎄 그이가요 우리 집에서 하숙하고 있지만 두고 볼라치면 볼수록 얌전하겠지요. 요새 젊은이 치곤 그런 이가 있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도 과히 사람이 상스럽지 않을 것 같더군요. 정주사는 태수의 착 눈에 안 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도 그래요. 정아무개 씨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 어른 같으면 인사는 못했어도 가끔 배워서 안면은 익히 안다고요. 그러나 저러나 그 본관이 어딘지 원이 서울이래요. 과부댁 외아들인데 양반이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 본댁에서는 소술대문을 달고 안팎으로 종을 부리면서 여봐라 하고 그런데 재산도 벼 1000석이나 하고 그래서 그이가 월급 받는 건 담뱃감이나 하지 다달이 자기네 본댁에서 돈을 타다 써요. 그건 나도 가끔 편지 오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은행에 다니는 것도 이제 크게 뭘 시작할 양으로 일 배울 겸 소일 삼아서 그러는 거래요. 이런 이야기야 그이가 어디 자기 입으로 하나요? 그이 친구에게 들은 소문이지. 나이는 몇이라지요? 26, 7세 되었지요. 그러니까 을사생이죠. 재작년 봄에 경성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그 은행에 들어갔다가 작년에 이리로 정근이 돼서 내려왔대요. 정주사는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건성으로 대답한다. 대체 그만큼 좋은 집안의 자제로 외양도 변변한데 어째서 26이나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아니했나? 혹시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렇듯 제 집에 구식 본처를 두고 또는 이혼하고 다시 신식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러한 미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고 그것을 좀 따지고 물어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는 얼핏 그만두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 집 형편이 너무 부차해서 그런 좋은 혼처가 있어도 섬뜩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려. 어쩐지 일이 묘하게 척 들어맞는 성 싶어 슬쩍 한번 넘겨짚느라고 해본 소리지만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듯이 사뭇 속이 후련하게 시리 네 그렇잖아도 그 말씀을 지금 하려던 참이에요. 그건 아무 염려 마세요. 벌써 정주사네 형편 얘기를 대강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댁에 부담 드릴 게 없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러는군요. 그런 걸 보아도 사람이 영리하고 속이 트인 게 아니에요?
허허, 그렇지만 그럴 법이야 있나요? 말이야 말이지. 내가 몇 끼 밥을 굶고서 혼수를 장만할 값에. 정주사는 속으로는 만족해서 입이 저절로 흐물흐물 못 견딜 지경이다. 아유, 정주사도 별 체면을 다 차리시려 드네. 김씨는 반색하면서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다시금 설명을 쭉 늘어놓는. 결혼식은 예배당이나 공예당에 가서 신식으로 할 테니까, 또 혼인잔치도 요리집에 가서 할 거니까 집에서 국수장국 한 그릇도 말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뿐 아니라 태수의 말이 저의 모친은 규수고 결혼식이고 전부 다 네 맘대로 정한 뒤에 성례날이나 기별하면 그날 보러 오겠다고 한다. 부잣집 과부의 외아들인 만큼 어려서부터 저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고, 그래서 혼인까지도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말이 이제 혼인하게 되면 아저씨 탑삭부리 한참봉과 아주머니 김씨에게 잘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해 오던 참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야기하던 음성을 일단 낮추어 더욱 의논하듯이 소곤거렸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않더라도 차차 아시겠지만 기왕이니 드러나 두세요. 그이가요, 혼수 비용을 자기가 내서 하겠다는 그 말 끝에 한 말인데, 그 댁이 지내시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 안 됐다고. 더구나 정주사 어른이 별반 벌이도 없으시다니 그래서 쓰겠냐고 걱정을 해요. 하던 끝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혼인이나 치르고 나서 형편을 보아 장사나 하시라고 얼마간 미천을 둘러드려야 하겠다고 그러겠지요. 글쎄, 젊은이가 어쩜 이렇게 맘 쓰는 게 요밀조밀합니까? 원. 저편에서 한동안 쌀을 펴느라고 파느라고 분주히 서두르던 탑삭부리 한촌벙이 가게가 한가 손바닥을 탁탁 털면서 이편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정주사, 그 혼인 꼭 하시오. 내가 보기에도 사람이 쓸만합니다. 술잔은 먹기는 허나 복디다만. 탑삭부리 한참봉은 태수가 장가를 가는 일이 마치 며느리를 보게 되는 것 같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나 사실대로 털어놓고 보냈다. 요전날 밤에도 장제동 골목에서 취한 걸 본걸. 정주사는 진실로 그렇다. 태수가 술은 백동이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탑삭부리 한참봉 내 싸점 가게를 나섰다. 그는 김씨에게 집에 돌아가서 잘 상의도 하고 또 당사장이 초봉이 제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뒤에 곧 기별해 줌하고 대답은 해두었다. 그러나 그런 건 인사삼아 한 말이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 당장에 결혼해도 좋다. 아무튼지 그는 그 자리에서 여보, 일이 잘 되었어. 자, 그럼 혼인합시다. 사주단제 태길까지 아주 해버립시다. 책력 이리 가져오시오. 이렇게 쾌히 대답해버리고 싶었다. 아무것도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었다. 처음 김씨가 혼담을 내놓았을 때 정주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태수의 정체는 시방처럼 선명한 자격은 보이지 않았고 매우 막연했었다. 그러나 마치 캠퍼스 위에서 화필이 노는 대로 그림의 선과 색채가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차차로 뚜렷해지다가 마침내 훤하게 인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다. 골고루 대개 요렇게 맞춤감으로 떨어진 신랑감이 어디 가서 몰래 파묻혔다가 대령하듯이 펄쩍 뛰어나왔는가 생각하면 자꾸만 꿈인가 싶어진다. 그는 이 혼인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서는 한번 들이켜 마신 시관이 주피를 들고 글을 쓰듯이 사익감 태수를 꼽는다. 태수의 눈자위가 좀 불량해 보이는 것이랄지 사람이 약삭빠르고 건방져 보이는 것이랄지 더욱 무엇보다도 마음 찜찜한 구석은 그가 조건 붙은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위심쩍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 채 하고 슬슬 넘겨버린다. 아무튼 그래서 정주사는 시방 크게 만족해서 콩나물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이 콩나물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봉의 혼인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공상을 했었고 하던 그대로 모든 일이 맞아떨어진 기쁨을 알고서 오늘은 이 고개를 넘느라 생각하면 이놈 콩나물 고개란 놈이 신통한 놈이구나 싶어 새삼스럽게 좌우가 둘러 보였다. 자, 여기서 돈이 생기면 느긋하게 궁리하면서 정주사는 천천히 집을 향하고 걸어간다. 대체 얼마나 돌려주려는 거? 한 5,600원? 5,600원쯤 가지고야 넘고 쳐져서 할 게 마땅찮고 아마 돈 1,000원은 돌려주겠지. 혹시 몇 천 원이라도 척 내놓을지도 모르니 무슨 장사를 시작한다. 싸전, 포목전, 자파전 그런 것은 이문이 너무 밖에서 할 것이 못되고 가만히 미두를 몇 번 해보아. 그래서 쉽게 한 미천 잡아? 에이 그건 못 쓰지. 그랬다가 만약 실수나 하고 보면 체면도 아니려니와 모처럼 잡은 미천은 털려버리고 말겠지. 초봉은 가게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개봉과 형주는 건너방으로 쫓고 병주는 저녁 숟갈을 우통길로 떨어져 자고 시방 정주사 내외가 단둘이 앉아 초봉의 혼담 상의에 고부라졌다. 나도 한참 동네 집에서 2번이나 보기는 했수마는 유씨는 삭 바느질로 하는 생사 깨끼적삼에 동정을 달아서 마침 인두를 뽑아들면서 이런 말을 문득 꺼낸다. 다 똑똑한데 어찌 눈매가 좀 독해벽대다. 아냐 그 사람이 눈이 독한 눈이 아니야. 그러고 저러고 가네 여보. 그렇게까지 흠을 잡아내면 사익감을 깎아 맞춰야 하지. 어디 글쎄 나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흠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지요. 뭐 아무튼지 사람은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고 그만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좀 먹는 모양이지. 이번에는 정주사가 탈을 잡는 채 한다. 한즉 유씨가 이번에는 차례 돌림이나 하듯이 불이 나게 그것을 변명하기를 당신도 웬 별소리를 다 하시오. 요즘 젊은 애들 술 좀 안 먹는 사람이 베개 하나나 있답디까? 젊은 기운이 술 좀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야 낭패지. 그것도 그렇긴 그래요. 사내 자식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술 좀 먹고 다 그러는 데서 세상 좋아도 부리고 하는 법이니까. 두 내외는 태수의 유인이랄지 또 혼인하기에는 깨름직한 점이랄지 짐짓 말 내기를 꺼려했고 혹시 말이 나오더라도 서로 그것을 싸우고 돌고 안고 돌아가고 하느라고 애를 썼다. 마치 자리 잡은 부스럼이나 동티나는 터줏대감 건드리기를 무서워하듯 그들은 진실로 이러하다. 그들은 딸 자식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권설이 목구멍을 도모하겠다는 계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행하고 할 담보는 없다. 가령 돈 있는 사람을 물색해내서 첩으로 준다든지 심하면 기생으로 내앉히거나 청류에다가 팔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비록 낡은 것이나마 교양이라는 게 있어 타성적으로 그놈한테 압제를 받기 때문이다. 교양이 압력을 주니 동물적으로 솔직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교활하다 해서 정주사네는 시방 태수와 이 혼인을 마음으로써 집안이 샘을 펴게 된 이 끔찍한 행운을 당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혼인이 장차 딸 자식을 불행하게 하지나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두루 짐작해 보기를 짐짓 그들은 피하려 들고 있다. 진실이 무섭고 무서운 소치는 너무도 진실이 뚜렷하면 차마 혼인을 못할 것임을 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악취가 나는 것도 그것을 번연히 코로 막고 있으면서도 힐끔 외면하고는 하다가 혹시 절더러 물어보아서 지가 싫다면 마실려우? 유씨는 그저 지나는 말같이 우습겐 말같이 한 말이지만 은연중에 남편을 꼬집는 속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씨가 자기 자신한테로 마음 걸리는 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지가 뭘 알아서 싫고 말고 할 게 있나. 애비애미가 알아서 다 제 배필을 골랐으라고. 그런 걸 제 뜻을 물어볼 건 무엇 있어. 정주사는 핀잔을 먹고서야 그만 마르러 나간다.
마침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유씨는 초봉이 들어오려나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마당에서 정주사와 인사를 하는 게 승재의 목소리다. 유씨는 새삼스럽게 승재한테 신경이 쓰였다. 유씨는 실상인즉 진작부터 초봉이 승재한테 범연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다. 꼭 그래서뿐만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해서 그는 승재를 맞사윗감으로 꺾고서 두루 유념을 해왔었다. 말이 많지 않고 보면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마음이 끔찍이 유순하고 인정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씨의 마음에 들었다. 한번 그렇게 마음에 들고 나니 그 다음에야 저절로 좋게만 보였다. 그의 듬직한 성미는 사람이 무게가 있는 것 같고 미더운 구석이 있어 보였다. 그가 지금은 다 그렇게 궁하게 지내지만 듣자 하니 내년 가을이면 온군 의사가 된다고 하니 의사가 되기만 되는 날이면 돈도 벌고 해서 거들럭거리고 지낼 거야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그때 가서는 마음 턱 놓고 딸을 줄 수가 있었다. 하기야 한 가지 마음 걸리는 데가 없지도 않았다. 승재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이 굴러다니는 사람인지 도대체 근본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올해 가을에 승재가 의사가 되기를 기다려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진정으로 작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승재, 그가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외모도 훤하고 이렇게 황골탈퇴해서 정주사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야 정주사의 생각도 달라지겠지만 시방의 승재로는 간에도 차지를 않았다. 그는 유씨처럼 승재가 나중에 잘 되는 날을 미리 생각해 보려고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초봉이 승재한테 무슨 다른 기색이 있는 눈치를 안다거나 또 유씨라도 승재를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초봉의 배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상의한다면 정주사는 마구 훌훌 뛸 것이다. 유씨는 태수가 나타나자 그의 외양과 들이미는 소담스러운 이바지에 그만 만족해서 여태까지 유념해 두고 있던 승재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수 하나만 가지고 여부 없이 작정을 해버렸다. 유씨는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 그러고도 승재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마침 승재의 음성이 들리니까 비로소 주의가 갔다. 유씨는 그제서야 승재를 태수와 대놓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쌍으로 무지개처럼 빛이 곱고 선명하기 가깝게 있는 며느리 무지개는 태수여, 뒤로 넌지시 있어 희미한 시어머니 무지개는 승재인 양 두시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었다. 그는 승재를 그냥 놓아버릴 게 아니라 작은 딸 개봉이의 배필로 붙잡아두고 싶었다. 지금 25살이니까 개봉이와는 나이가 좀 층이 나기는 하지만 8살쯤 대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려나 승재는 그 요량으로 위험해 두고서 후기를 보기로 작정했다. 즉 유씨는 한자리에 앉아서 큰 사위 작은 사위를 다 골라 세운 셈이 되고 말았다. 9시나 되었을 때 초봉이 돌아왔다. 유씨는 들어오는 초봉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다. 아니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초봉이 대답은 해도 말소리에 신명이 하나도 없고 방으로 들어서자 주저앉는 몸짓에도 절실히 맥이 없어 보인다. 유씨는 바느질했던 것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본다. 초봉은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모양이나 웃는다는 게 웃는 것 같지도 않다. 무슨 일이 있니? 사람이 꼭 중병 치르고 난 것처럼 신색이 틀렸는걸. 어디가 엎어서 그러거든 아프다고 말을 해라. 약이라도. 아프긴 어디가 아프? 아무렇지 않다니까. 초봉은 성가신 듯이 이마를 가늘게 찌푸린다. 아까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넘치게 명랑했었다. 오늘은 저녁 때부터 세주인한테 가게를 넘겨주고 내일 하루는 쉬고 모레는 밤차로 서울로 간다고 사람이 봄시 진중하니까 말하지는 않았어도 혼자 속으로 좋아서 못 견뎌 하는
눈치는 완연했었다. 그녀는 늘 어머님만 믿으니 어찌됐든 아버지가 못 가게 막지 못하도록 맡아주어야 한다고 모녀가 마주 앉기만 하면 뒤를 누를 겸 신신당부를 했고 오늘 아침에 나갈 적에도 모친을 가만히 부엌으로 불러내 그 말을 하면서 모친이 염려 말라고 해주니까 그저 입이 번글거리는 것을 손등으로 가리고 나가기까지 했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저녁에는 갑자기 신색이 말이 아니게 달라서 맥없이 들어오니까 유씨는 처음에는 필경 몸이 아파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애가 쓰여서 그리 성화를 한 것이다. 그러나 차차 보니 제 말대로 역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니고 무엇을 걱정하는 듯한 낙심한 것 같은 그런 기색이 보였다. 어머니, 난 서울 못 가게 됐다오 하는 꼴이 마치 성가신 남의 말을 겨우 전달하듯 한다. 왜 그런 짐짓 놀라는 채 했지. 속으로는 그거 일은 실없이 잘 되었다고 마음속에 썩 다행스러웠다. 유씨는 방금 오늘 아침까지도 딸더러 부친을 막는 것은 가로맡을 테니 염려 말라고 장담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했었다. 그러던 것을 그날 하루가 다 못 가서 같은 그 입을 가지고 너 서울 못 간다 이 말을 하기는 아무리 모녀지간이요 또 갑자기 좋은 혼처가 나선 때문이라지만 그래도 낯간지러운 노릇이었다. 아저씨가 오지 말래요. 아저씨? 제호 말이지? 지가 자청을 해서 가자고 해놓고 이제는 또 오지 말란다니. 그 무슨 놈의 변덕인구? 그런 실없는 말이 어디 있다더냐. 물론 이 편은 버젓한 혼인을 하게 된 고로 그렇지 않아도 말을 파기시켜야 할 판이었고 그러니 절로 파기가 된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지. 생각하면 괘씸하고 도무지 경우가 그런 짓이다. 일껏 제 입으로 가자고 말놓고 이제 슬며시 오지 말라고 하다니. 그래서 남의 집 어린 자식을 저렇게 신명이 떨어져 얼굴이 죽을 상이 되게 하다니. 글쎄 우리를 만만히 보고서 그러는 거 아니냐? 대체 어째서 가자고 했다가 이제는 오지 말란다더냐? 속이나 좀 알자꾸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봉이 대답을 않고 있다가 종시 모른다고 한다. 그는 아까 저녁 때 당하던 그 일을 모친한테 제 날씨 오히려 따가워서 말하기조차 창피했다. 저녁 때 5시가 얼마 지나서다. 바쁜 일이 없어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제우지만 요새 며칠은 바빠서 오늘도 아침부터 몇 번째 긴 얼굴을 쳐들고 분주히 드나들던 끝에 잠깐 앉아 쉬려니까 그나마 안에서 윤희에게 불려 들어갔다. 재호가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쯤은 내외간에 싸움하는 터라 초봉은 그저 또 싸움을 하나보다 했지 별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래, 기어코 그 계집애를 데리고 갈 테란 말이야? 윤희의 징그럽게 악을 쓰는 목소리가 마치 초봉이 들으라는 듯이 역력히 들려왔다. 초봉은 기가 번쩍 뛰었다. 데리고 가면 어째서 그러는 거야? 그 계집애가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축맞게 땀 배짱이 있어설랑. 이렇게 들려나오는 윤희의 바락소리에 초봉은 얼굴이 화듯 달아올랐다. 그녀는 마침 배달하는 아이도 없이 혼자 가게에 앉아있으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깨끗한 처녀의 마음자리에 진흙을 끼얹은 것 같아 일변 분하기도 했다. 은희의 한결 독살스러운 소리가 잠깐 그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자, 이거 알았지? 이건 빙초산이고 이건 청산가리. 빙초산은 우선 그 계집애 낯짝에다 끼얹어주고 그리고 청산가리랑은 내가 먹고 어때? 시원하겠지? 빙초산을 그 계집애 얼굴에다 끼얹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초봉은 오싹 소름이 끼치고 수족이 떨렸다. 안에서는 연달아 쾅쾅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 초봉은 벌써 길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길로 뛰쳐나오기는 했어도 어떻게 할지 분간이 선뜻 나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데 재호가 양편 손에 약병 하나씩을 갈라들고 시끈벅근 가게로 나왔다. 안에서는 윤희가 아이고 대고 목을 놓고
울음을 울고 재호는 두리번거리다가 길 가운데 서서 있는 초봉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기다란 얼굴을 끄덕거린다. 재호는 들고 나왔다가 테이블 위에 놓았던 빙초선과 청산가리병을 도로 집어들고 들여다보면서 투덜거린다. 글쎄, 그놈의 원수가 이건 어느 별의 도둑질에 두었담. 거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지. 제기를 것. 이거 아무래도 내가 청산가리라도 들이마시고 죽어버려야 할까봐. 근데 초봉이 이거 참 미안하게 됐는데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서울에 같이 못 가게 될까봐. 그러니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면 내 언제 올라오라고 기별할게. 응? 초봉인 내 사정 알아줄 테니까 하는 말이니까 제 얘기를 할 거 이놈의 세상. 재호는 초봉의 대답을 차마 듣기가 미안한 듯이 제 할 만 다 해놓고는 이내 약병을 집어들고서 극약이라고 쓴 약장 앞으로 갔다. 사정이 이렇게 된 사정이고 보니까 초봉은 그런 국절을 모친이라도 이야기하기가 낯이 뜨거웠다. 그러고 저러고 가네. 유씨는 굳이 더 캐어물려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침짓 모른 척 해버리면서 비로소 혼인말에 서두를 꺼내놓는다. 잘 되었다. 그까짓 때 서울은 간들 실상 말이지. 무슨 그리 뛰어난 수가 있다더냐? 험나 그터기 그냥 잊어버려라. 그리고 시집이나 가거라. 초봉은 이 말은 심상하게 기넘겨 들었다. 전에도 양친이 늘 마주 앉기만 하면 초봉이 듣는데도 안 듣는 데고 어서 시집을 보내야겠다느니 너무 늦어가서 걱정이라거니 이런 얘기를 하곤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그저 지나는 말인 줄만 알았다. 유씨는 초봉이 그럴수록 본인이 이야기해 주어서 거기에다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것은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도 계제에 좋을성 싶었다. 우선 그렇게 서두만 내놓고는 어떻게 할꼬 하고 다시 한번 궁리하는데 건너방에 있던 개봉이가 마침 건너와서 살며시 들어앉는다. 그는 오늘 초저녁부터 눈치들이 이상하니까 형의 혼인 이야기려니 기척을 알아채고서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얘야, 초봉아. 유씨는 음성의 정이 간곡하게 부르면서 잠깐 고개를 쳐들고 본다. 초봉은 모친이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길래 음성까지 가다듬어서 그러는가 해서 마주 고개를 쳐든다. 너도 벌써 나이가 21살이니까 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향에서 그래도 조속 걱정을 않고서 살던 그때 같은 처지라면야 너를 나이 21살이나 먹도록 두었을 것이며 또 너를 내놓아서 그 푸달진 돈벌이를 시키느라고 오늘처럼 박재우 따위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고서 그런 경우 빠진 짓을 하게 했겠느냐? 그것이 다 집안님 패에서 궁하게 살자니까 범사가 모두 그 지경이로구나. 너 혹시 저 한참 복내 싸전집 말이다. 그 집에 하숙하고 있는 고태수라는 사람, 저 은행에 다닌다는 사람 말이다. 그 사람 더러 본 일이 있느냐? 유씨는 고개를 쳐들면서 말을 멈춘다. 초봉은 고태수라는 이름을 듣자 여기까지 바싹 들이대었구나 하고 몸을 떨었다. 그동안 초봉은 고태수라는 사람의 독하고 세찬 전기가 미묘하게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밀리며 실로 악정고투를 해왔었다. 고태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내고 동시에 그가 이러이러한 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날부터 초봉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동요가 시작되었다. 태수는 마치 색채가 강렬한 꽃이나 진한 향수처럼 초봉의 신경을 자극했다. 눈이 아프고 콧속이 아려 그 꽃을 안 보려고 그 향내를 안 맡으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두르고 했어도 끝끝내 큰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피해지질 않았다. 그게 안타깝다 못해 필경 제 마음이 울고 싶게 짜증만 났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래잖아서 서울로 가면 그것도 활활 털어버리고 마음 가뜩해지겠지. 이렇게 믿고 일변 안심했었다. 이렇듯 초봉으로서는 이 편이 말하자면
아슬아슬한 땅재주를 넘는 살판인데 벼랑간 서울로 가자던 일이 와해가 된 단지 서울로 가지 못하는 걸 그것만 해도 큰 실망인데 고태수라니. 마침내 승재를 갖다가 한평 구석으로 밀어젖히고 제가 어엿하게 모친 유씨의 옹의까지 받아가면서 앞으로 바로 다가선 그 고태수. 초봉은 모친의 말을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 혼자서 시방 태수라는 사람이 던지는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면서 어느덧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정신이 들어 다시금 몸을 부르르 떤다. 그 사람 말이 너를 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도 자기를 알 것이라고 그러더란다. 그래, 아버지도 그러시고 또 내가 보기도 사람이 깨끗하고 똑똑해 보이더라. 나이는 올해 26이고 서울서 왔다 못이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초봉은 종시 고개를 고 있고 유씨는 초봉을 한번 힐끗 기색을 살핀 뒤에 쭉 설명을 늘어놓는다. 태수는 고향이 서울이요. 양반집 과부의 외아들이요. 재산은 천석이나 추수하고 지금 은행에 다니는 일은 장차 큰 일을 하려는 것이요. 결혼식은 이제 예배당이나 동해당에 가서 신식으로 할 테고 잔치는 돈을 많이 들여 요리집에 가서 할 테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마음은 있어도 혼인할 엄두를 못 낸다니까 그렇잖아도 혼인 비용을 전부 자기가 대줄 요령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시방 이 지경이 된 우리한테 당사자가 그만큼 잘하고 집안이 좋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규격이 맞는 그런 혼처가 좀처럼 생기기가 어려운 노릇인데 그게 다 연분이라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잘 상의를 해보고 나서 이 혼인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네 아버지는 나의 양을 물어보라고 하시지만 너도 그 사람을 모르는 배 아니니 물어보나 마나 내 마음에도 들 것이다. 이렇게 유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잠깐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 딸의 기색을 엿본다. 모친의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해서 초봉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태수의 영상은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산란해서 승재 뒤로 밀려간 희미한 영상을 더욱 압박했다. 초봉은 그것이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면서 말한다. 나는 몰라요. 언니는 참 잘 됐구려. 그만하면 오케이지. 뭘 생각하고 있어. 하하하 우리 언니. 인제는 가마를 타게 됐단 말이지. 하하하 웃어대면서 언중 유언의 말로 짓궂게 놀려주고 있다. 초봉은 눈을 홀기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언니 내일 아침부터는 밥 내가 할게. 응?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 대신 이제 언니 혹시 서울로 가게 되거들랑 나 공부 좀 시켜주어야 해. 응? 개봉이는 이 자리에서는 형을 놀리느라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가 의학 전문이나 약학 전문을 다녀서 버젓한 기술을 캐치하고 싶어하는 것은 노상 두고 하던 말이요 진정이었다. 저제 전연을 유씨는 얼러들면서 옆에 놓았던 첨석을 집어들고 개봉이는 얼른 날쌔게 마루로 해서 건너방으로 달아난다. 유씨는 부하는 났어도 일변 개봉이가 건너방으로 가고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초봉에게 하려는 그 말은 여우 같은 그년 개봉이가 있는 데서는 내놓기가 겁이 났었나 보다. 보나마나 그 주동아리에 또 무엇라고 말창견해서 속을 상해줄 테니까 실상은 개봉이가 무서워서다. 유씨는 부하를 사귀느라고 한동안 잠자코 바느질만 하다가 이윽고 목소리를 훨씬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그리고 이건 말이다. 아직 너한테 할 건 없지만 기왕 말이 난 길이니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한다더라.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말끔하게 대기도 하려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게 지낸다니까 원 그래서 어디 쓰겠느냐고. 그럼 이제 혼사나 치르고 나서 자기가 돈을 몇천 원이고 드릴 테니 너희 아버지더러 뭐 점잖은 장사나 해보시란다고 그런다구나.
그렇더라도 혹시 애미애비가 사이덕에 호강하려고 딸 자식을 부둥부둥 우겨서 부잣집으로 떠밀어 보내려고 하지는 않은가 싶어하는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디 설마인들 100만금을 준다기로서니 당사자 되는 사람이 흠이 있다든지 또 깨름직한 구석이 있다면야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말이지. 어떻게 너를 그런 사람에게 보낼 생각인들 하겠느냐. 그저 첫째는 너를 위해서 하는 분아니요. 그래 네가 가서 고생하지 않고 호강으로 살기도 하려니와 또 그 사람이 미천이라도 대주어서 장사라도 하면 그게 어디 나쁜 일이야. 없지 않느냐. 초봉은 모친에게서 결혼하고 나면 태수가 장차 미천으로 돈을 몇천 원 대주어서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여부 없이 태수한테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다. 그것이 태수가 미리 마음을 동요시킨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조건이고 보면 필연코 응낙할 수밖에 없는 조범이다. 그러나 제 마음에 한편 눈을 감고서라도 태수한테 뜻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 유리한 조건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 안타까운 게 심정의 분열을 짐짓 위로하고 싶으리만큼 일변으로는 승재에 대해서 미련과 민망스러움이 간절했다. 그러나 가령 그렇듯 박절하게 궁색한 회포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무려나 아직까지 그게 첫사랑의 싹이었던 걸로 해서 태수보다는 승재에게로 정은 기울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만한 미련의 상심은 아무튼지 없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 겹쳐서 모친 유씨의 그 눈물만 못 흘리지 비극배우 뺨치게 능청스러운 세리프가 있었으니 또한 비감의 거리가 좋겠을 것이요. 게다가 또다시 한 가지는 그러한 부친과 이러한 집안을 돕기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는 처녀다운 생각, 이렇게도 모두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뒤엉켜서 눈물이라는 게 흘러내렸다. 닷새가 지나 오늘은 양편이 한참봉내 안방에 모여서 초봉과 태수가 경사스러운 약혼을 하는 날이다. 태수 편에서는 다 그럴 내력이 있어서 혼인을 급히 몰아친 것이요. 정주사 편에서도 역시 하루바삐 장사를 할 미천이 시각이 급해 그저 하자는 대로 응응하고 따라갔다. 신부 편에서는 규수, 초봉과 정주사와 형주가 오고 신랑 편에서는 태수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 형보를 청했고 탑삭불이 한참봉내 내외는 주인 겸 신랑 편이다. 5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6시에야 수요가 정한 대로 겨우 들어섰다. 형보는 초봉을 보는 순간 정말로 침이 꿀꺽 삼켜졌다. 그것 오래전에 콩밥 먹을 놈한테 주긴 아깝다. 아까워. 참으로 아까워. 형보는 횡간이 뚫려서 요기조차 뻗치는 눈방울을 굴려 초봉과 태수를 번갈아 본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슬그머니 뒤로 나서서 태수의 뒤를 둘치어내어 이 혼인이 파기되게 회방을 놓을까 하는 생각을 두루두루 해보기까지 했다. 김씨는 아랫목에 태수와 나란히 앉아있는 초봉을 보니 일찍이 내가 태수와 누웠던 자리에 이제는 네가 앉아있구나 하는 시세움과 관계가 없지 못했으나 일변 안팎으로 드나들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형보는 처음에는 와락 이 혼인을 해방 놀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지만 해방 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자는 호랑이를 불침 놓는 일이겠거니 하여 생각을 돌려먹었다. 만일 태수와 파혼이 되고 보면 이 계집애는 도로 처녀로 제 부모한테 매여 있을 테요. 장차 어느 딴 놈의 것이 될지언정 형보 제가 손을 대기론 제 처지로든지 연줄로든지 어느 모로든지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태수와 그대로 결혼하고 보면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조화도 부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오냐 우선 너희끼리 시집가고 장가들고 해라. 해놓고 나서 서서히 보자꾸나. 형보는 아주 이렇게 늘어진 배포를 부리기로 했다. 그는 꼭 처녀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김씨가 척척 걸어 들어와 태수의 손에서 반지곽을 툭 채워서 정말 아무래도 괜찮은 듯이 저 반지를 꺼내더니 마치 요술 부리는 사람처럼 좌중에
초봉에게 한번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자, 이게 약혼 반지예요 하고 선언하고는 초봉의 왼손을 잡아당겨 무명지 손가락에다 쏙 반지를 끼워준다. 빨간 루비를 박은 몸 가느다란 밝은 반지가 초봉의 희고 조그마한 손에 예쁘게 어울린다. 초봉의 손은 일제히 그리로 쏠려서 제각기 감회가 다르게 바라보는 12개의 눈앞에서 바르르 가늘게 떨린다. 김씨는 반지를 끼워주고 나니 약혼이라는 게 이렇게 싱거울 법이 있으랴 싶었던지 잡았던 초봉의 손목을 그대로 한 번 더 번쩍 쳐들고 자, 이제 약혼이 다 됐어요? 하면서 좌중을 둘러본다. 권투장에서 심판이 이긴 선수한테 하는 꼴이다. 이렇게 해서 약혼이 되고 이튿날인 오늘 아침 정주산의 집에서는 태수의 기별이라면서 한참복내가 보내는 돈 200원에다가 간단한 옷감이 들어있는 함을 받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그래서 단박 기움 덤이 치닫게 웃군한다. 식구들은 초봉만 빼놓고 누구 하나 싱글벙글 웃거나 방긋이라도 안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녁부터는 그때까지는 남의 삭바느질을 하던 이 집에서 되려 삭바느질 꾼을 불러온다. 재봉틀을 세어놓은다. 광목을 찢어라 솜을 두어라. 모시를 다뤄라. 마구 야단법석으로 바느질을 몰아친다. 그리고 개봉이는 아랫방 문 앞에 서서 승제더러 닥쳤던 게 지붕이나 올려다보라고 지천을 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